이상식의 출발 새아침. 날씨가 오늘부터 추워진다고 했는데 아직은 영상입니다. 어떻든 이 겨울이 가야만 봄이 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의 전인책 변호사입니다. 가계부채가 1,000조를 넘었습니다. 국가부채도 공기업부채와 지방정부 부채를 더하면 1,000조를 훨씬 넘었습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국민 한 사람당 4천만 원이 빚인 셈입니다. 어쩌면 우리 세대는 다음 세대의 돌팔매를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가계부채의 경우 개인의 노력만으로 쉽게 해결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국가부채도 단시일에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근본적으로는 경제가 성장하고 일자리가 생기고 개인 소득이 늘어나야 해결할 수 있겠죠. 1월 8일 수요일 순서입니다. 가계부채 작년 초에 반짝 줄어들었다가 다시 늘기 시작했는데요. 그 속도가 대단히 빠릅니다. 오늘 1부에서는 아시아금융학회 회장 오정근 교수와 함께 가계부채에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짚어보겠습니다. 지방선거가 5달이 채 남지 않았는데 아직 경기 규칙도 정하지 못했습니다. 기초선거 공천 폐지 문제가 첫 번째 논란입니다. 새누리당은 아예 특별시와 광역시의 구의회를 폐지하자고 합니다. 이 문제 오늘 민주당 의견을 먼저 듣겠습니다. 정계특위 윤우덕 의원을 2부에서 연결합니다. 박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으로 다시 떠오른 남북 이산가족 상봉 문제, 북측의 회답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3부에서 대한적십자사를 연결합니다. 매주 수요일은 뉴스의 이면을 살펴보는 미디어 포커스 시간을 마련합니다. 전 세계 출발 새아침 출발합니다.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릴게요. 요즘 해킹을 통한 무역대금 사기가 기승해버린다네요. 매번 똑같은 이메일이라고 방심하지 마시고 송금 전에는 전화를 통한 계좌 확인 잊지 마세요. 해킹으로 인한 무역대금 사기 방지 캠페인 한국무역협회와 경찰청, 전국은행연합회가 함께합니다. 시크릿 노트가 지켜온 비밀스러운 즐거움. 이제 폰에서도 이 즐거움을 이어간다. 지문으로 나만의 비밀을 지켜주는 베가 시크릿 노트. 그리고 또 하나의 시크릿, 베가 시크릿 업. 지켜준다. 고로 존재한다. 베가. 뉴스의 흐름을 짚어드립니다. 뉴스의 가치를 열어드립니다. 출발 새아침 뉴스 브리핑. 예, 뉴스 브리핑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주간 헤드라인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거부당한 교학사 교과서 2,300여 개 가운데 한두 권만 채택. 예. 이런 제목이 있고요. 국정원 정치사찰 지방선거 개입 파문. 이런 제목도 있습니다. 이게 성남시 문제죠? 예, 그렇습니다. 또 400년 전 율곡의 경고. 이건 특집 기사인데요. 강제당론 없애야. 요즘에 워낙 우리가 지금 국론 분열이 되다 보니까 이런 또 기획 기사도 나오네요. 예. 북한 인프라 122조 투자된 물류의 실크로드. 이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다. 얘기했는데 그 연장선에서 나온 기사 같습니다. 예. 심해지는 이공계 홀대, 멀어지는 노벨상 꿈. 이거 역시 기획 기사네요. 예, 오늘이야말로 5 신문이 전부 다 헤드라인이 다르군요. 네. 예, 이 교과서 문제 어제 하루 종일 뉴스를 달고 있는데 이 전주 상상고가 끝내 이 채택을 철회했고 네. 대신에 또 경북 청송여고가 채택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상상고 그동안 참 관심의 대상이었는데 결국 그 교과서 채택을 철회를 했습니다. 예, 상산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외압은 없었다 이렇게 또 밝히긴 했습니다. 경기도 파주의 그 군인자녀 기숙형 학교인 한민고도 이제 채택을 했는데 이 철회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는 방향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 지금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런 속에서 청송여고는 그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곳은 확정이고 한 곳은 아직 미정인 그런 그 상황입니다. 이 교육부가 지금 교과서 철회 과정 외압 여부 지금 특별조사 진행 중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교과서를 다시 번복해서 이 교학사 거 채택하는 학교는 없지 않겠냐 이런 관측이 많다고 합니다. 예, 그렇군요. 교학사가 교육부의 재수정 승인을 요청했죠? 네. 예.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등 그 9명이 교학사를 상대로 제기한 교과서 그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관련 신문이 이제 어제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교학사 측이 그 오해 소지가 있는 부분의 표현을 다시 수정하기 위해서 교육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밝혔다 그럽니다. 교학사 측은 그 재수정 요청을 한 그 내용 일부도 공개를 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현지 위안부와 달리 조선인 위안부는 전선의 변경으로 일본군 부대가 이동할 때마다 따라다니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니까 이 따라다니는 이게 이제 논란이 좀 됐었죠. 예. 이런 표현을 강제로 끌려다니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수정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재판부가 이제 이달 안에 그 배포 금지 여부 결정을 내린다고 합니다. 예, 따라다니는 이 표현이 이 오해를 충분히 살 수 있는 것만은 사실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나저나 교과서 채택이 늦어져서 문제가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행 그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그 30조를 보면 그 학교장은 그 1학기에 사용될 교과용 도서 해당 학기 개시 6개월 전에 이 도서의 발행자 또는 대리인에게 주문을 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 그럽니다. 이 규정에 따른다면 그 올해 1학기용 그 한국사 교과서도 지난해 9월에 이미 정해졌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예. 이미 4개월 정도 늦어진 상태입니다. 이 교학사 교과서 뭐 재수정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늦어졌는데 이게 이제 규정과 관련해서 논란이 좀 되니까 이 교육부 측은 이게 사문화된 법조항이다. 12월까지만 선정하면 학교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 규정을 그 고치는 개정안을 차라리 내겠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교학사 교과서 논란 그리고 이 교육 현장의 혼선만으로도 교육부 장관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까? 또 교육부 장관 또 아침부터 섭섭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모두 얘기했는데 가계부채가 마침내 1000조를 돌파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현재 은행과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이 681조 1000억 원. 이 두 달 전인 그 지난해 9월 말보다 한 9조 원 가량 증가를 했다 그럽니다. 이 9월 말 기준으로 발표된 가계부채가 991조 7천억 원이었던 걸 이제 고려를 하게 되면 두 달 동안 증가분으로도 이미 그 1000조 원을 훨씬 넘을 것이다. 이런 이제 추정이 가능한 거고요. 문제는 이게 늘어나는 속도입니다. 2004년 말에 예. 494조 원이었는데 이게 10년도 안 돼서 거의 지금 2배가 된 거죠. 이게 좀 문제입니다. 이 청취자를 위해서 이 설명을 하자면 예금 취급 기관이라는 것은 은행,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또 상호금융 같은 이 비은행 예금 취급 기관 이걸 합해서 이제 그 예금 취급 기관이라 그러고요. 거기에다가 또 이제 보험사와 연기금, 대부사업자, 공적금융기관 이런 금융기관의 대출. 또 외상으로 물건 산 것 있지 않습니까? 카드 사용한 것. 이걸 다 합하면 이제 1000조가 넘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가계부채 증가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있죠? 네. 이 증가 시점을 좀 잘 분석을 해봤더니 이제 그런 결론이 결과적으로 나온 겁니다. 4.1 예. 부동산 대책이라든가 8.28 전월세 대책 이런 시점하고 맞물려가지고 가계대출이 급증을 좀 했다는 거죠. 이 정부의 그래서 전월세 대책으로 전세 대출 수요가 늘어난 그 영향도 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이제 그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러면 부동산을 활성화 시켜야 되긴 한데. 예. 글쎄 말입니다. 이 금리에 대해서도 경제학자마다 견해가 분분해요. 오늘 일부에서 이걸 잠시 뒤에 다룰 예정입니다. 어쨌든 정부가 이달 중으로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는다고 하는데 네. 사실은 한계가 있죠.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장기 모기지 공급 확대하고 주택담보대출 만기 장기화하는 방안 뭐 이런 정도가 아니겠느냐 이런 관측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통상적인 정도의 수준으로 지금 문제가 해결되겠냐 이런 지적이 벌써 나오고 있고 그 반면에 또 이 가계부채를 과도하게 또 통제를 하게 되면 내수 침체로 또 연결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정책 당국의 고민이 좀 깊어지고 있다 그러네요.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목소리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목소리입니다. 샵 0945 5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와 YTN 라디오 모바일 앱 예스를 통해 지금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가장 소중한 인터뷰가 될 것입니다. 전체 가계빚이 1000조를 넘었습니다. 이 중에서 예금 취급기관의 가계대출만 지난해 11월 말 현재
681조 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달 전보다 5조 원이 더 는 겁니다. 여기에다 보험사와 연기금 등 기타 금융기관의 대출 그리고 판매 신용까지 합친 가계 신용이 1000조를 넘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주택담보대출이 414조 2천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2조 8천억 원이 늘었고 마이너스 통장 등 다른 대출도 2조 2천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가계부채 문제는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되고 있는데요. 현 상황과 대책은 무엇인지 전문가 의견 듣겠습니다. 아시아금융학회 오정근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일어나신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부채 문제가 어마어마합니다. 예, 1천조라고 하면 1인당 거의 2천만 원의 빚을 지고 있는 것인데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주 심각하죠. 지금 현재 11월 말 기준으로 벌써 이미 1000조를 돌파했습니다. 예. 돌파했는데 금액도 천문학적이죠. GDP의 약 73%에 달하니까 더 심각한 문제는 현재 2005년 이후에 그 소득 증가율보다도 가계부채 증가율이 높아서 상환 여력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문제고요. 예. 또 한 가지 문제는 저소득층이나 자영업자, 고령층을 중심으로 한 그 취약계층의 부채가 증가해서 앞으로 금리가 좀 높아지거나 그러면은 이 가계부채의 부실 문제가 크게 대두가 될 그런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 이 소득 증가율보다 가계부채 증가율이 더 높다는 것, 이게 이제 위험 신호인데, 이 사실 이 우리 세대보다 다음 세대가 더 걱정입니다. 이 국가부채 1000조 시대, 그리고 가계부채 1000조 시대, 뭐 어린아이로 태어나자 말자 빚만 4천만 원이나 진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 도대체 상황이 왜 이렇게 확대된 겁니까?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부채공화국이라고들 얘기합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가 채무도 뭐 한 500, 작년 말에 480조, 금년에 515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공공기관 부채, 요즘 공공기관 계획 얘기 나오면 공공기관 부채도 많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 군인연금 충당 부채도 지금 한 400조에 달하고 있고, 또, 그래서 이제 전체 공공부채가 공공부문 부채가 약 2,000조 정도 되고요. 예, 그렇죠. 지금 가계부채가 1,000조 정도 됐기 때문에 그럼 6천만 원이네요. 합해서 3,000조 정도의 예. 지금 어마어마한 국가 전체적으로 부채를 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뭐 가계부채 부분에서 본다면은 가계부채가 크게 증가한 게 2006년 8년도에 이제 집값이 오르면서 다들 집 빌려 집 샀는데 그 후에 부동산이 계속 침체하면서 팔지도 못하고 꼼짝 못하고 상환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심지어는 집값이 떨어져서 집 팔아도 다 갚지 못하는 깡통 주택이라고 그러죠. 깡통 하우스푸어라고 하는 그런 금액도 50조가 넘고요. 그다음에 2010년 이후에는 경기가 침체하면서 자영업자들이 생계비 대출을 계속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결과적으로 부동산이 침체해서 꼼짝 못하고 그다음에 경기가 침체해서 생계 대출 증가하고 그것 때문에 지금 가계부채가 1000조에 도달했습니다. 예. 또 이 드러난 가계부채 외에 매 가정에 그 악성부채가 또 있는 집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제 저소득층이 저소득층 약 412만 가구. 예. 한 달에 한 170만 원, 80만 원 수입이 밑으로 되는 걸 저소득층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 412만 가구 중에서 약 한 250만 가구 정도는 금융권의 대출조차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얘기하는 그렇죠. 그 가계부채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예. 이분들은 어디가 대출 받느냐? 현재 많은 전문가들 추산키로 약 이 중에서 200~300만 명 정도는 고리에 불법 사채를 쓰고 있다는 예. 겁니다. 이 불법 사채는 뭐 금리가 80% 수준이 넘고 또 악랄한 그 불법 추심에 고통을 받는 그런 건데 이런 부분들이 약 지금은 정확하게 불법이니까 조사는 안 됐지만 한 20조에서 한 50조 정도 되고 한 200~300만 가구가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런 그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지금 가계부채에 포함된 정상적인 부채들 중에서도 결국은 이제 이자가 값싼 은행 빚은 이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더라. 이것도 또 위험 신호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예. 말씀하신 대로 이자가 싸잖아요. 은행이 좀 싸거든요. 예. 그것은 현재 1000조 중에서 478조밖에 안 되고요. 예. 나머지가 이제 비은행 소위 말하는 이금융권이라고 그러죠. 이금융권. 그다음에 예. 이제 뭐 보험회사라든지 혹은 여신 전문업체 뭐 이런 등등에서 기타 금융기관에서 나머지 470조 정도를 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 절반 정도는 그러니까 불법 사채가 아니더라도 절반 정도는 이미 금리가 보통 한 20%가 넘는 굉장히 고금리를 쓰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가계가 지금
그래서 지금 현재 지난번에 그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해보니까 가계 자산이 증가하고 소득이 증가하는 것보다도 부채가 빨리 증가했어요. 지금 소비가 안 되고 있어요. 예. 심지어는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그 정말 애착을 가지고 있는 교육비라든지 이런 것마저도 증가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미국은 지난 금융위기 이후에 가계부채 비율이 20% 가까이 줄어든 반면에 우리나라는 오히려 14% 이상 늘어났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건 왜 또 이러는 겁니까? 그 미국은 이제 이번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미 연준의 아주 그렇게 하면 공격적인 양적 완화 정책을 통해서 일단 주택 경기를 회복시켰습니다. 예. 그래서 담보대출이 상당히 상환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기가 회복되면서 소득이 증가해서 대출 상환 여력이 또 증가하고 또 중요한 것은 미국 사람들이 이제 이번에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모두 다 이거 정말 큰일 났구나 해서 가계 저축률이 올라갔어요. 예. 반면에 한국은 주택 경기는 계속 지금 이거는 뭐 부자 대책이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발목을 잡고 있고 경기도 장기간 침체하고 그래서 또 심지어는 현재 우리나라 소비 패턴이 가계 저축률이 3%밖에 안 돼. 옛날에는 보통 한 20%였는데 예. 미국보다 더 낮습니다. 소위 말하는 지금 청년층들을 중심으로 해서 거의 저축을 안 하고 그냥 수입 있는 대로 쓰고 보는 거죠. 이런 문제들 때문에 현재 미국보다 더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이 우리가 저금리 기준을 이제 유지하고 있는데 뭐 미국도 일본도 그런데 이 우리만 이 저금리 부채가 가계부채를 악화시켰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저금리가 물론 이제 대출 수요 증가의 원인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만은 그러나 역시 뭐 미국 같은데 미국은 한국보다 더 저금리죠. 예, 0%대니까. 그래도 가계부채가 갚아졌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 BIS라고 국제결제은행에서 권고하기를 경기 침체기에는 금리를 저금리로 하되 그 LTV나 DTI 같은 거 거시건전성이라고 그러는데 예. 거시건전성을 강화해서 금융기관이 잘 심사해서 대출 할 곳은 하고 안 할 곳은 안 하고 이렇게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예. 결과적으로 미국 같은 데는 한국보다 금리가 더 낮은데도 부채 상환이 이루어졌고 우리는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데도 부채가 더 증가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만에 하나라도 이 저금리 기조를 포기를 하게 되면 이 대부분은 또 변동금리를 적용받아 대출을 받았을 텐데 이 서민들에게 더 고통이 가중되겠죠? 그렇잖아요. 지금 이 중에서 주택담보대출의 만기가 금년에 뭐 한 수십조, 한 40, 50조 정도 오고요. 더구나 아까 말씀드린 그 저소득층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 지금 굉장히 폭발 직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정부가 이 부분에 관해서 이게 정말 폭발되면은 이제 뭐 가게가 폭발된 가게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빈곤층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는 거고 잘못하면 사회 폭동도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기업들은 뭐 잘못되면 구조조정이라도 하지만 가게는 이건 마지막이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정말로 이건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 작년에 이 정부 정책으로 시행했던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자금 대출 또 모기지론 이런 부동산 관련 정책으로 가계부채가 늘어났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런 것을 통해서 뭐 한 4, 5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나 그건 뭐 큰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자산을 가지고 있는 거. 오히려 문제는 그 1% 금리를 해주느라고 정부 재정이 악화되는 문제가 있는 건데요. 지금 현재 부동산 경기가 너무 침체하고 있는 것 생각하면 오히려 부동산 경기를 좀 활력을 불어넣어서 집값이 조금씩 올라가고 거래가 되면은 5, 6년 전에 빌려서 꼼짝 못하고 있던 것들 좀 갚아나가는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건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기본적으로는 또 대출을 권장하는 은행들 또 대부업체들 뭐 TV 틀면 늘 그 대부업체들 광고로 넘쳐나는데 예, 이자들의 책임은 없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2011년, 12년도에 우리나라를 강타했던 저축은행 사태를 예. 보면은 역시 그 저축은행이라든지 이런 그 제2금융권은 수신금리 자체가 높거든요. 예. 뭐 15%, 10% 이상 고금리를 주고 돈을 예치하기 때문에 일단은 대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환 여력을 확인을 좀 덜 한 상태에서 대출했다는 것이 지난번 저축은행 사태에서 드러났습니다. 아마 그 후에 많이 개선이 되었겠지만은 아직 그런 부분들이 남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행복기금 등 이제 박 대통령이 서민들 빚 감면 정책을 어제가 작년에 폈는데요. 그 해당자가 한 85만 명이 됩니다.
그런데 도덕적 해이도 꾸준히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 정부의 이런 정책이 가계부채를 더 늘린다는 이제 비판도 있었고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네, 실제 이제 그 중에서 뭐 이것저것 다 합하면은 그 정도라. 예컨대 뭐 금리를 좀 낮춰준 전환대출 뭐 이런 거 다 합하면은 그 정도로 합니다만 실제로 채무제조정 좀 탕감받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행복기금에서 한 23만 명 해서 예. 한 30만 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렇군요. 실제 우리나라에서 그 저소득층 중에서 현재 정말 갚지 못하고 있고 월 수입이 100만 원도 안 되는 어려운 사람들이 한 50만 명이나 돼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일이 한 50만 명 정도에 대해서는 정말 대책이 없고 너무 우리 힘들기 때문에 채무자조정을 좀 오히려 좀 해줘야 되는 상황이 아니냐. 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학자들마다 여러 대책을 내놓는데 이 대출을 제한해야 한다는 그런 그 주장도 있고 또 반면에 대출 제한보다는 경제 활성화를 통해 상환 능력을 키우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어떤 의견이십니까? 예, 뭐 당연히 경제 활성화를 시켜야죠. 아까도 미국 말씀하셨지만은 미국은 지금 경기가 회복되고 부동산 경기가 돌아가면서 담보대출이 상환되고 또 생계대출이 상환이 되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건 당연히 경제 활성화와 부동산 경기 정상화가 가계부채 문제 해결에 가장 중요한 요체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또 한두 가지 말씀드리면은 현재 우리 서민금융기관들이 지난번 저축은행 사태 때문에 저축은행도 줄어들고 또 대부업체도 많이 규제하면서 대부업체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서민금융기관을 정말 활성화시켜줘서 서민들이 불법 사채를 쓰지 않도록 그렇게 유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아주 도저히 안 되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재무제조정 같은 이런 걸 좀 확대해서 하는 식으로 지금 이제 너무 많은 것을 연착륙을 시키는 것이 굉장히 시급한 상황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예, 아시아금융학회 오정근 교수였습니다. 커피. 프림의 가장 많은 첨가물 카제인도. 두 번째 많은 첨가물 인산염도. 전혀 넣지 않은 대한민국 단 하나뿐인 커피. 좋은 커피란 이런 것. 커피를 바꾼 좋은 생각. French Cafe Cafe Mix Nouveau. 미안해 깎아주지 못해서 실로가 이름으로 깎아줄 테다. 하지만 11번가로 가면 다양한 할인에 마법으로 모든 걸 깎아줄 테야. 카드 할인, 포인트 할인, 쿠폰 할인, 모바일 할인. 시스타와 함께 할인의 마법은 계속된다. 11번가. 예, 출발사심 1부였고요. 잠시 뒤 2부 이어갑니다. 천년왕국 신라의 수도 경주. 인구 100만 명을 넘어선 거대 도시 경주는 당시 세계적인 국제무역항이었습니다. 1500년 전 아랍과 인도, 동남아시아, 심지어 아프리카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이 신라 사람들과 어울려 경주 시내를 활보하는 모습은 지금의 국제도시 서울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미 신라는 다문화 사회였으며 개방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잠재된 글로벌 DNA. 이제는 대한민국을 찾는 많은 외국인들을 포용하고 융합하는 우리의 큰 힘입니다. 이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 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출근길 정통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예, 전원책의 출발사심 2부 순서 시작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33분 45초 되고 있습니다. 예, 도로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김민환 캐스터. 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주요 도심도로의 출근길 교통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선 강변북로 구리방면 안진아들목부터 서강대교, 다시 마포대교에서 동작대교 사이로 서행입니다. 올림픽대로도 하남 쪽 이동하는데 가양대교부터 성산대교까지 속도가 내려가 있고요. 다시 여의하륜아들목부터 한강대교 사이로 밀리고 있습니다. 서부간선도로 안양 쪽 이동하는 데는 철산대교에서 금천구 구간 1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이 때문에 이 부근 속도가 내려가 있으니까 이동하실 때는 감안하셔야겠습니다. 반대 도심 쪽으로는 아직은 전반적인 흐름이 좋은데요. 국회대로 따라 여의도 방면 신월 나들목부터 영등포 구청 쪽으로는 교통량이 많아 밀리고 있습니다. 그 밖에 동작대로는 남태령 방면 이수역에서 사당역 쪽으로는 차 간격이 빼곡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침대는 과학이다.
침대과학 50년이 이룬 세계 최고 기술력. 배우던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우리 침대에서 자기 할 것이다. 전 세계인을. 에이스 침대. 아빠는 얼음 낚시. 엄마는 눈조각 구경. 예쁘네. 나는 썰매 타기. 온 가족이 함께하는 동강 겨울축제가 12월 27일부터 열립니다. 겨울 낚시도 얼음 축제도 동강에 다 있습니다. 동강에서 만나요. 제2회 영월 동강 겨울축제. 삼성증권 모바일 엠팝 100배 페스티벌. GS 칼텍스에서 포인트를 100배나? 그럼 리터당 500포인트? 삼성증권 엠팝으로 신규 거래하면 GSM 포인트를 100배로 드립니다. 여보, 100배래. 삼성증권 엠팝 깔아봐. 1월까지 신청 시 월 최대 100리터까지. 자세한 이용 조건은 홈페이지 참조.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예, 이번에는 지구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중앙일보 국제부 강혜란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새로운 경제 대통령이 탄생했군요. 미국 연방준비제도 FRB 의장 벤 버냉키 후임으로 제네디 옐런 신임 의장이 어제 미 상원 인준을 통과했죠? 네, 미 상원은 현지 시간 6일 전체 회의를 열고 제네디 옐런 차기 FRB라고도 하고 FED라고도 하는데 FED 의장 지명자의 인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옐런은 다음 달 1일 미국의 중앙은행인 FED 의장으로 공식 취임합니다. 표결 직후 민주당 소속 팀 존슨 상원은행위원장은 미국민들은 대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옐런이 FED의 키를 잡은 것을 안도하고 있다며 월스트리트 개혁을 마치고 금융 안정성 제고를 위한 시점에서 그의 리더십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최대 경제인 미국의 통화 정책을 결정짓는 FED 최고 책임자 자리를 여성 의장이 맡은 것은 101년 역사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옐런 의장은 예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를 거쳐서 버냉키 의장 밑에서 부의장으로 일했습니다. 예, 이 경제 예측을 거의 틀리지 않고 해온 분인데, 예, 앞으로 세계 경제 이제 수장이 됐군요. 이 북미에서는 수십 년 만에 혹한이 몰아치고 있는데, 이 유럽에서는 오히려 너무 포근해서 탈이라면서요. 네, 독일에서 이번 주 최고 기온이 15도까지 오른다는 예보가 나오는 등 유럽 대부분 지역 최저 기온이 영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통상 혹한기인 이맘때는 수은주가 연중 최저점으로 떨어지는 것을 감안하면 겨울철 이상 고온 현상이라 하겠습니다. 독일 기상청은 대서양에 강한 저기압대가 발생해서 미국과는 정반대로 따뜻한 공기가 유럽으로 불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국에서는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그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몰아쳐서 홍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잉글랜드에서는 그래서 지난달부터 홍수로 지금까지 7명이 숨지고 1,700채의 건물이 침수됐습니다. 스웨덴에서도 포근한 겨울이 지속되면서 강수량이 늘어서 기상청은 6일 위험 지역에 홍수 1급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미 프로농구 악동이었던 이 NBA 스타 출신 이 데니스 로드먼이 방북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이 로드먼이 이끌고 간 농구팀 선수들이 대부분 재정적으로 파산 상태라는 소식입니다. 어떻습니까? 로드먼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생일로 알려진 오늘이죠. 8일 북한과 친선 농구대회를 열겠다는 계획으로 전직 NBA 선수들을 이끌고 평양으로 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로드먼은 물론이고요. 그와 함께 갔던 선수들까지 사실상 빈털터리 상태라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로드먼은 2000년 은퇴 이후에 재산을 탕진하고 파산 직전까지 갔고요. 케니 앤더슨이나 클리프 로빈슨 같은 전직 스타들도 마찬가지로 파산 상태라는 겁니다. 앞서 로드먼의 방북을 기획했던 도박업체가 발을 뺐기 때문에 이들의 방북 비용은 전적으로 북한에서 나옵니다. 재정난의 로드먼과 동료들은 상당한 금전적 보상을 받고 방북했을 것으로 AP통신은 추정했습니다. 예, 아베 신조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관련해서 일본 내 여론조사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앞섰다는 소식이군요. 네, 우익 성향인 일본 산케이 신문과 후지뉴스 네트워크가 일본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에 대해서 잘했다고 평가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53%에 달했습니다. 부정적 견해를 밝힌 응답자 중에서 61.9%는 외교적 배려가 부족했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반면 잘했다고 평가한다는 대답은 38.1%에 그쳤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젊은 층이 아베 총리의 보수 색깔에 동조하는 경향이 이번 조사에
조사에서도 확인됐는데요. 30대에서는 평가한다가 50.6%로 평가하지 않는다 41.4%를 앞질렀습니다. 30대 남자들은 긍정적 답변이 많아서 64.3%에 달했습니다. 20대에서도 평가한다는 답변이 평가하지 않는다를 근소하게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중앙일보 국제부 강혜란 기자였습니다. 뉴스를 창조하는 시사 프로그램, 뉴스를 풀어내는 시사 프로그램,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예, 6.4 지방선거가 5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여야가 지금 경기 규칙을 놓고 한판 붙었습니다. 선거에 나서려는 분들도 황당할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장 기초선거에서 공천제를 폐지할 것인가 그 여부를 두고 여야가 충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새누리당은 광역시 특별시 구의회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민주당 입장을 먼저 듣겠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소속인 윤후덕 민주당 의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 의원님. 예, 전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오늘은 제가 민주당만 인터뷰를 하고 내일 제가 새누리당을 인터뷰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아, 예, 반대되는 입장에서 예. 제가 묻겠습니다. 양해 바라겠습니다. 예. 예. 민주당이 이 작년 이미 기초선거 공천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했는데요. 우선 기초선거 공천 폐지를 해야 되는 이유 좀 짧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실시되고 있는 정당 공천제가 예. 사실 지방 정치를 중앙 정치에 예속시킴으로써 이제 뿔뿔이 자치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중앙 정치가 갈등을 일으켰을 때 그게 지방으로 그냥 바로 확산돼 가지고 생활 정치가 돼야 할 지방 정치, 지방 자치가 좀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지적을 많이 받았죠. 예. 그래서 지난해 안철수 후보도 그렇고 박근혜 후보께서도 그랬고 우리 문재인 후보께서도 모두 기초단체장 기초의회에서 정당 공천하는 것을 배제하자 이런 약속을 국민들에게 모두 드렸던 거죠. 예. 그 양당 후보들이 지난 대선에서 모두 그 기초선거 공천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건 사실인데. 예.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 새누리당이 그 헌법재판소 위원 결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2003년도 이 헌법재판소에서 당시 그 자민련에 관련되어서 그 위원 제청을 법원에서 했고 그래서 이 위원 결정이 나온 걸 제가 어제 확인을 했는데 문제가 있긴 있더군요. 결국 그래서 2006년도에 이 공천제도가 부활을 했는데요. 위원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지금 사실관계를 바로잡겠습니다. 예. 2003년도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은 정당 공천을 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다라는 결정을 한 것은 전혀 아니죠. 예, 직접적인 건 아니고요. 예, 정당 공천이 배제된 상태에서 후보들이 정당에서 활동했던 것을 표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예. 그것을 위헌이라고 본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는 것 자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그 판결이 있었던 거는 전혀 아니죠. 예. 그래서 위헌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다 했습니다. 지난해도 했고 최근도 다 하고 있는데 한국 공법학계 헌법학자들이 모여 있는 공법학회는 합헌이다라는 의견을 내고 있고 또 대한변호사회에서는 정당 공천을 배제하는 제도는 합헌이다라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한국정치학회나 한국선거학회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라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입법권자, 국회 입법사안에 해당한다라는 게 일반적인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문제는 헌법재판소 결정대로라면 이 정당 공천을 폐지하더라도 후보자가 명함 같은 데다가 그리고 플랜카드에다가 이 정당을 표시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예, 그건 사실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게 이제 정당을 표방하는 것은 정치적 자유에 속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한하는 것은 그것을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다라는 그런 판결을 헌법재판소에서 2003년 1월에 이렇게 판결을 했죠. 예. 정당을 후보자가 자기가 그전에 당력, 정당 소속이었고
정당의 직책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선거 홍보물이나 명함에 기재하는 것, 그것은 위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건 맞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공천제를 폐지하면 후보 난립으로 검증이 어렵고 또 협동조합 등 유사 정당이 많아서 정당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지지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정당 공천을 폐지하자라는 주장은 사실은 정당이 그동안 누렸던 문턱을 낮추고 정당을 좀 역차별하자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우리도 지역에서 많은 활동을 하는데, 지역에서 협동조합 활동을 하고, 또 환경운동연합, 환경활동하고, 지역사회 여러 문제에 대해서 시민사회가 여러 가지로 반응을 하고 활동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당 활동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지역사회 존경도 받고, 그리고 지역사회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오랜 동안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했던 분들이 많죠. 근데 그런 분들이 정당이라는 기존 정당에 들어오시는 거를 사실 꺼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정당 공천이 지방자치에 좋은 인물들이 나서는 것에 대해서 문턱 역할을 한 거예요. 진입장벽이었다고 그렇게 국민들이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정당 공천제를 폐지해서 그 문턱을 없애자. 그래서 정당이 역차별 받자. 그런 취지의 주장입니다. 예. 지금 새누리당은 아직 당론으로 확정한 건 아니지만 이 특별시와 광역시 구의회를 없애버리자, 폐지를 하자. 그리고 광역의회와 기존의 구의회를 통합을 해서 광역의원을 조금 더 늘려서 이 구청 업무까지 견제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을 합니다. 민주당은 당연히 반대를 하는데요. 예, 반대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좀 지금 시점에서는 어이가 없는 주장입니다. 예. 사실 가족이 민주적이어야 나라가 민주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낮은 단위의 지방자치가 더 잘 돼야 나라 전체가 지방자치가 잘 되는 거죠. 그래서 기초의회를 없애자라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 설득력이 없는 논거입니다. 오히려 다른 의도가 있지 않나라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지금 그렇군요. 정당 공천을 배제하자는 그런 여야가 합의를 이뤄내야 할 시간이 이제 20일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이 와중에 전혀 실현 가능성도 없는 많은 기간에 논쟁을 해야 하는 그런 소재를 끌어냈다는 게 좀 의심스러워요, 오히려. 예, 그런데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예, 그 농구는 뚜렷해요. 이 부산이나 뭐 대구, 서울 그리고 광주, 대전 할 것 없이 광역시는 같은 생활권이다. 그런데 구의회를 만드는 것도 낭비 요소가 많다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그동안의 구의회의 행태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실제 주민들 중에 자신들이 구의원이 누군지 아는 분들은 극소수라는 거거든요. 그만큼 주민들이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특별시, 광역시, 구의회까지 둘 필요가 있느냐 이런 주장들이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어떻습니까? 부정적으로 보면은 뭐 그런 주장을 하실 수도 있고 그런 주장에 동조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방자치는 낭비나 효율 이런 측면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이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이기 때문에 좀 더 시행을 하고 자리를 굳혀가는 게 필요하죠. 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좀 개선하면 되죠. 예. 이 새누리당은 지금 민주당과는 달리 기초선거에서 단체장 또 공천을 하자 이런 입장인데 민주당은 이제 기초선거 공천 폐지를 다 주장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 배경에는 기초단체장에게 현직들에게 유리해서 결과적으로 현직 단체장이 많은 민주당 특히 수도권에서 많은 경우인데요. 민주당에게 유리하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유불리의 문제를 따져서 결정을 한 그런 사안이 절대로 아닙니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유력한 후보들이 모두 기초단체장 정당 공천을 폐지하자라고 약속을 했어요. 이미 정치 지도자들이 국민께 드린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약속을 지켜야 하는 과제이지 유불리의 과제는 절대로 아닙니다. 또 한편 우리 당이 이를테면 수도권에서 전역인 단체장이 많다고 해서 뭐 유불리를 따져서 이것을 주장하고 그러는 게 전혀 아니죠. 그 언론에서는
또 한편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호남에서 불고 있는 안철수 신당 바람을 차단할 수 있는 프리미엄이 있다. 예, 이 점은 어떻게 발언하시겠습니까? 그거는 전혀 아닙니다. 정치는 이제 원칙을 가지고 하는 거죠. 예. 당의 선거에서 유불리를 가지고 제도 개선을 논하고 하는 것은 당리당 이야기인데 우리 당은 이미 그전서부터 대선에 임할 때서부터 이러한 당론을 가지고 있었고 금년 아니 이제는 이제 작년이 됐네요. 작년 7월에 전당원이 투표에 임해서 기초단체장,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을 폐지하자고 당론을 이미 모아놓은 상태입니다. 예. 지금 선거에 임박해서 전략적으로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이런 정책을 가지고 가고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예. 지금 새누리당은 교육감 제도에 있어서 그 임명제, 간선제 혹은 또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런닝메이트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교육감들이 이미 정치성이 다 드러나고 또 정치성이 강해서 이미 정치 교육감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그 교육감 선거는 현재 이제 교육감 선거는 직선제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직선제는 현재 이제 지난 4년 전에 직선제를 이렇게 치렀죠. 그리고 그 직선제를 치른 교육감은 상당한 권한과 권위를 가지고 예. 교육개혁을 많이 했죠. 그 교육개혁을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것이 병폐라고 주장을 하고 그러시는데 그 교육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상당히 많은 변화, 혁신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을 임명제나 간선제나 또는 뭐 러닝메이터로 바꾸자고 하는 것은 직선제의 성과를 좀 훼손시키는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한 번 실시한 그리고 또 꽤 성과가 있는 제도를 또 뒤집으려고 하는 것은 그건 옳지 않죠. 그리고 예. 이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2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예, 20일밖에 없죠. 예, 예정되지 않았던 논쟁거리를 다시 꺼내내는 것은 그건 그 정치적 신의에 맞지도 않습니다. 예, 어떻든 뭐 일각에서는 현재의 교육감 선거가 번호만 잘 뽑으면 되는 로또 교육감이다 이런 비판도 나오는데요. 예. 예, 뭐 수정하실 이제 그런 의향은 민주당으로서 전혀 없군요. 그 교육위원 선거, 교육감 선거는 정당 공천이 배제돼 있는 원래부터 배제돼 있는 그런 선거입니다. 예. 우리 헌법 31조 사항을 보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해 놓고 있죠. 그래서 이게 정당 공천이거나 정당과 함께 하면은 이게 위헌이 됩니다. 예. 그래서 애초부터 이 선거는 기호가 없는 그런 선거입니다. 그래서 기호를 어떻게 순번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투표용지의 기재사항에 대한 그런 기술적 문제는 남아 있어요. 예. 근데 예. 이거는 그 원형 투표용지를 만든다거나 그리고 후보자 명에 따른 순환 투표용지를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예, 어제 공천에서 그 얘기 나왔죠. 정치개혁특위에서도 그런 거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술적 타당성을 문의를 하고 그랬는데 그 순환식 투표용지를 만드는 것은 가능하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예.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제가 짧게 의견을 하나만 듣겠습니다. 이 지방자치단체장 연임 횟수를 3회에서 2회로 줄이자. 이게 또 새누리당 의견입니다. 예, 어떤 의견이십니까? 그 긍정성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지만 지금 20일 남은 시점에서 그 광역단체장과 그 기초단체장의 임기를 3번 연임에서 2번 연임으로 조정하는 것은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거든요. 예. 긍정적이긴 하다 하더라도 이것은 이번 20일 남은 경제특위 논의 과정에서는 좀 빼야 하는, 제외시켜야 하는 그런 소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감사합니다. 받으세요. 예, 국회 정치개혁특위 소속인 윤우덕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웰빙 건강 한국문화 실용복지 실력이 참 좋은데 원광 디지털대학교. 선취업 후진학의 기회가 참 좋은데 원광 디지털대학교. 주부도 직장인도 꿈을 이루기 참 좋은데 물론 원광 디지털대학교지. 차민재를 키우는 특성화 사이버대학 원광 디지털대학교 2월 12일까지 신편입생 모집. 아이고 우리 심청이가 팔려가더니 그래도 내 걱정은 하지 마셔. 심청이가 안심폰을 주고 갔으니까 이 안심폰은 24시간 긴급 출동의 건강상담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어이다. 알뜰폰에 새콤을 더하면 S1 안심폰. 삼성 디지털 플라자에서 만나세요. 차들이 다 2천으로 빠지고 있네? 아, 롯데 아울렛이 있었네. 여보, 우리도 이제 가까운 이천으로 갈까? 이천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오픈. 12월 13일부터 쇼핑이 더 가까워진다. 해외 명품부터 아동 스포츠까지 350여 개 유명 브랜드. 이천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진짜 크고 가깝네. 현대자동차 오너들의 휘파람 소리가 커진다. 난 주유. 난 쇼핑. 난 보험. 난 커피. 난 자동차 바꿔야겠다. 블루 멤버스 포인트로 원하는 대로 시작합니다. 자동차에서 라이프까지 블루 멤버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네, 지금까지 2부였습니다. 8시 뉴스 들으시고 8시 10분에 3부 이어갑니다.